SK증권 안영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1부는 채권 시장 이야기 2022년 전망해봤는데 3부에서는 또 경제, 2022년 경제, 자산 시장 요거 전망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연말이 다가오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일단은 큰 틀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자료 보면서 하나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앵커님 오늘 아세요? 우리 1부, 2부, 3부 자료 총 합계가 2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쵸. 지금 저희 이 2시간 동안 책 한 권 읽으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예. 네. 일단은 앞서서 뭐 두 분 내용도 저도 뭐 듣고 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내용은 뭐 크게 주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의견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두 분과 저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를 보는 큰 틀에서 경기를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통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고 주식이 계속 갈 수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뭐 2%, 2.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건 경기가 계속 그때까지 사이클을 그리면서 갈 거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경기 침체부터 또 다른 경기 침체까지가 하나의 경기 사이클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새로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이게 어떤 차이를 유발을 하냐면 보통 경기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할 때는 투자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투자가 들어간 걸 가지고 또 새로운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또 많이들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는 좀 다른 견해가 그때는 거의 뭐 압축적으로 V자 반등을 하는 그리고 정말 작년 1, 2분기에 워낙 드라마틱하게 빠졌던 수요가 하반기 때 펜트업으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 스타일 자체가 어떤 서비스 수요라기보다는 상품 중심의 소비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조업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설비 투자를 통해서 그 제조업의 어떤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그게 이제 지난 3분기 동안에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국가 한국이죠. 중국, 한국 경제, 중국 경제 가장 좋았고 시장에서는 뭐 코스피 퍼포먼스 2020년 글로벌 넘버 원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현상이 왜 2021년 들어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까? 외국인들은 왜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주목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새롭게 캐파를 늘려가는 사이클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캐펙스가 아니라 가동률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 나머지 앞으로 있을 수요에 대해서는 그 가동률 조절만으로도 가능하다. 실례지만 캐펙스가 어떤 의미일까요? 설비 증설. 투자죠. 설비. 예를 들어서 설비 증설 투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온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 베이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신흥국가들이죠. 그래서 신흥국가들은 제조업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설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수혜를 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전제가 있죠. 설비 투자를 하는 전제는 내가 요번 기회에 이만 뭐 100만큼의 돈을 들여서 설비 투자를 하면 이 시설을 통해서 그 미래기에 200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만 이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1, 2분기에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하반기 이후에 펜트업 수요가 붙으면서 펜트업 수요라 하면 눌렸던 게 펌프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제가 또 여쭤보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충분히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동의 자유 그리고 만남의 자유 이런 대면 경제가 불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대면을 좀 돌릴 수 있는 온라인 소비. 온라인 소비는 결국 상품 수요가 가능하죠. 그래서 IT 수요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위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사점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그동안 못 해왔던 여행 수요들 그리고 우리 이제 연말에 뭐 많은 약속들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저희 회사 뒤에도 급기야 포장마차까지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한국 경제나 한국 시장이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어떤 설비 투자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앞으로 벌어지는 제가 보는 어떤 경제나 시장을 보는 관점이고 그런 측면이 어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시대가 끝나고 서비스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뭐 분명히 저물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공존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생각인 거고 특히나 이제 어떤 경기 사이클을 언급을 할 때 보통 침체부터 침체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보통 침체를 겪고 나면 어떤 산업들이나 기업들이 망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도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개인들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죠. 그게 결국 하나의 사이클이 저문다는 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게 침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가기 때문에 캐펙스가 들어가고 10년 주기에 사이클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와줬기 이번에는 때문에 구조 조정이 없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 그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이 들어가면서 경제도 드라마틱하게 올렸고 시장도 올려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구호처럼 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죽지 말고 살아다오. 아, 죽지 말고 있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회사채 시장, 연준도 회사채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렇죠. 뭐 폴른엔젤, 그러니까 거의 뭐 정크 등급의 회사채들까지도 직접 매수를 한다고 언급을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자영업자들 뭐 대출을 뭐 생활자금은 더 많이 그리고 어떤 이자 상환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뭐 이렇게 엄청 이 망하지 않게 하는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기업이나 산업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디폴트가 터지는 것도 이러다 보면 터지는데 그걸 또 이제 방어해주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책에서 배웠고 지금까지 몇 차례 경험해봤던 그런 경기 사이클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뭐 저의 뷰가 또 많은 분들과 좀 차이를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다 바꿔줬으니 우리 정말 많이 팔아먹었는데 한번 바꾸고 1년 안에는 안 바꾸지 않니? 네. 네, 그러니까 파는 경제는 이제 좀 안 될 거고 덜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슬로우 다운이 되는 거고 네. 다른 애들은 그냥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네.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미국 시장은 왜 계속 갈까? 최근에 이제 화두가 미국과 한국 시장에 왜 디커플링 되느냐? 네. 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공급 이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용을 높이면서 네네. 매출은 슬로우해지면서 비용은 높아지기 때문에 마진이 축소되는 이런 그림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불리하다.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더 심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뭐 글로벌 투자자라면 미국에 할지 아니면 신흥국에 할지 그 중에서 왜 한국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 하나랑 네. 뭐 또 뭐 미중 분쟁과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근데 지금 그 하나 주의하고 있는 부분은 오케이 뭐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3개월간 4개월간 그걸 당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올해 한 해 내내 당한 거죠. 1년 내내 1분기 이후로 계속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만 당한 게 아니고 같이 당한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중국도 당한 거잖아요. 네. 중국도.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이 긴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도 현재 추세로 가면은 성장률 3% 나오게 생겼는데 네. 그거는 용인은 안 될 것 같은데. 돈을 더 풀 수 있다. 이제는 푼다. 왜냐하면 작년에 쪼그라뜨렸으니까 한 네. 1년 지금 그렇죠. 줄였잖아요. 허리띠 맸으니까 이제 미국이 허리띠 멜 때 되니 여기서 우리 더 매면 우리는 기아야. 이제 굶어 죽어. 성장률 3%밖에 안 나와. 이러면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접근 방식이냐면
기조적인 거냐 아니면 대응하는 측면인 거냐. 뭐 저는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이미 글로벌 어떤 통화 정책 내지는 정책 당국의 스탠스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봅니다. 오늘도 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로우볼 경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거기서의 핵심, 첫 번째 핵심은 각종 정책들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재정 정책이 됐든 통화 정책이 됐든 코로나라는 어떤 유례 없는 어떤 보건 이슈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시장이 완전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또 유례 없었던 정도와 속도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쩌면 중국은 작년부터 좀 일찍 시작을 한 케이스고 올해부터는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연준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일시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를 바꿀 만한 이슈인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내년에 어떤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역유동성 장세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일종의 역유동성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이후에 나타날 금리 인상이고 또 하나 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더 선명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내년에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도 좀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이퍼링도 기본적으로는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요번에 또 FOMC에서 언급을 한 것도 어떤 뭐 상황을 보고 유동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게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볼 거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시장은 올랐죠.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2014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테이퍼링 했던 시기. 그래서 그때 처음에 뭐 버냉키 쇼크, 소위 버냉키 쇼크라고 하는 테이퍼링 언급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집행이 되는 뭐 그 다음 연도 1월 2014년 1월 그때까지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 테이퍼링을 1년 동안 시행을 했고 1년 동안 유지를 했으며 그 이후에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총 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압축적이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시장이 믿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소위 버냉키 쇼크라고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지만 지금은 올해 1월 달부터 캐플란 총재가 처음 테이퍼링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이후로 수시로 이게 언급되면서 시장은 그걸 소화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예상은 올해 11월 올해 테이퍼링을 시행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연준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해왔다.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게 쇼크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충분히 그 테이퍼링 이후에 나타날 금리 인상을 마치 딱 1년의 시차를 두고 올해 테이퍼링을 얘기해왔던 것처럼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반기 동안에 거의 뭐 2분기 정도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언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뭐 7월은 조금 빠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전망이라든지 뭐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9월 정도면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는 있죠. 않을 것이다. 저는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다른 뷰이기도 한데 저는 기존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연준에서는 계속 연초부터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일관을 해왔죠. 요새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저는 사실 그때도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최근에 이제 어제 발표된 것도 6.2%라는 숫자는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에너지 가격에 어떤 공급망 이슈, 물류 대란 여기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더 이걸 끌어올리는 이런 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됐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앞으로 대면 경제라든지 열리게 될 때 이게 서비스 물가가 뒷받침을 해준다라는 컨셉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제 표현은 좀 뻔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걸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전년 대비한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네. 꼭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쭉 올라가는 구간이었지만 네. 이거는 필연적으로 전년 대비라는 통계 수치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내려갈 거냐 안 내려갈 거냐 이런 논쟁은 참 무의미한 논쟁인 것 같고 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뭐가 기준인 거냐.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준이 작년 8월 달에 운용 전략을 변경했던 2%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 제시를 했던 2%라는 그 수치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2%를 넘는 수치가 장기 평균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연준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물류 대란과 공급망 이슈 특히나 이제 어떤 뭐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소위 이야기를 네.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끌어올린 부분은 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경로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낮아지더라도 내년 연말에 어떤 타겟으로 하는 수치는 저희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가까운 뭐 그런 숫자까지도 저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럴 수 있는 건 서비스 물가가 뒷받침이 된다라는 네. 전제가 있죠. 서비스 물가가 뒷받침되는 거는 그 이면에는 임금도 상승률이 상당히 유지될 맞습니다.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냐고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이 저희는 뭐 연준이 충분히 그 통화정책 운용 전략 하에서 네. 얼마든지 긴축 이건 사실 긴축이라기보다는 정상화에 가깝죠. 네. 그래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내년 글로벌 경제에서는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두고 가야 할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은 2%면은 기고 효과가 있으니까 올해 엄청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낮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숫자상으로 만약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수치는 쭉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높은 숫자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0%거든요. 근데 내년 연말에 2%라는 거는 올해 연말에 있을 것보다도 더 높다라고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라서 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경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까는 되게 뭐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제가 뭐 설비 투자도 안 들어갈 거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 후년까지의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은 상당히 좀 순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을 그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볼레틸러티를 줄이는 경제 하에서 계속 개선이 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로우볼로 맞습니다. 주제를 잡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막상 저희가 큰 틀에서 이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다 보니까 준비해 오신 자료는 막상 한 페이지도 보지를 못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또 그렇게 전망하신 네네. 그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 들여다볼까요? 네. 네. 우선 요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아주 공들여서 작성을 한 자료인데 네. 참 표지가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픽 네. 멋있습니다. 느낌 있네요. 정말 심플하고 참 잘 나온 것 같은데 로우볼 경제라고 하면 보통 시장에서 보통 뭐 로우볼 뭐 ETF도 있고 뭐 볼레틸 뭐 변동성이 낮은 어떤 뭐 시장 관점에서 보통 이 로우볼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경제에서 과연 로우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요 세 가지 요 밑에 작게 글씨로 표시된 세 가지를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하방 리스크를 방어한다. 그래서 재정 정책입니다, 이건. 네. 그래서 재정 정책이 줄어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입이 된다.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방어해 줄 수 있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 어떤 예산안을 통해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열과 독과점 억제라는 게 최근 들어서 계속 뭐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
한국도 계속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게 결국 독과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결국 독과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위로 튀어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뭐 형평성을 좀 감안을 한 그런 규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통화 정책 정상화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축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좀 시장에서 이견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고 지난 2분기, 3분기 때 한번 쉬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한 의견의 축인 것 같고 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설비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동률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럼 투자라는 거는 결국 베타가 높다는 걸 의미를 하고 소비는 정말 안정적이죠. 특히나 내구재 소비가 아니라 서비스 소비라면 말할 것도 없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축이 로우볼 경제를 상징하는 두 번째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시장 관점에서 베타가 높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뭐 상대적으로 미국을 가장 좋게 보는. 그래서 그 기저에는 달러 강세가 달러 강세 전망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시청자분이 이게 로우볼이 무슨 볼이냐고 이거 저 칵테일이냐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펀치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펀치볼 아니고 이 로우 볼러틸리티 낮은 변동성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펀치볼 아니에요. 저녁 되니까 이제 칵테일 한 잔씩 하시고 싶으신가 봐. 그리고 요 장표를 한번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숫자죠. 그래서 숫자를 보면 전체 흐름을 또 알 수 있고 정도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요 장표를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숫자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올해랑 내년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로를 보셔야 됩니다. 보통 뭐 상고하죠, 상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언제 어떤 타이밍을 좀 잴 때 좀 필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시기가 될 건데 요거는 이제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기준금리라든지 뭐 이런 뭐 시장과 관련된 정책 포인트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라는 부분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좀 주안점을 두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걸로 당연히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복 기조는 계속된다. 그래서 좋다. 내년 경제는 좋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슬로우해질 거다라는 부분. 근데 경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에서는 제일 초점을 맞추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속 우상향을 해도 모멘텀이 죽거나 성장률이 줄면 그거는 악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시장은 거고. 좀 나쁠 수도 있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월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유로존, 중국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의 조금 뭐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건 제가 2020년부터 성장률을 갖고 온 이유는 연속성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이죠. 올해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작년에 성장률이 완전히 바닥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됐고 내년은 정상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아까 세 번째 축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베타가 낮은 선진국 위주로 투자하셔라라고 조언을 드린 것도 달러 강세라는 이것도 또 컨센서스랑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되게 소수 의견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달러도 보시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사이클 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 뭐 4년 동안 제가 2017년 이후로 뭐 계속 뭐 시장이 달러 약세를 컨센서스로 이야기할 때 지금 4년째 달러 강세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시면 내년에도 왜 미국 달러 US 자산 인지를 조금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추세적으로는 달러 강세 사이클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이제 그 순환적인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 특히 이제 2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뭐 신흥국이라든지 또 달러 약세, 또
어떤 시장도 괜찮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꾹 눌렸던 게 조금은 풀어지는 구간이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는 경제는 로우볼로 가지만 시장은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는 금리 인상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달러도 강세로 전환을 하는 뭐 이런 그림으로 금리가 상승하니까요. 기준금리가 상승, 단기금리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금리는 저는 오히려 안 올라간다. 빠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원화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컨빅션 바이콜을 주장을 이제부터 하고 워낙 있습니다. 약세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지금 내려갈 금리 일만 수준, 남았다. 지금 어떤 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수준이 거의 뭐 2%를 언더하고 있는 OECD에서 네. 얼마 전에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2.5%라는 10년물 금리 수준은 과도하다라는 판단이고 어떤 경기에 대한 모멘텀 둔화 꾸준히 개선이 되는 그림은 맞지만 그로스가 낮아지는 거라면 결국 이 금리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할인율 갖고 와야 되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로스가 제한이 된다면 10년물에서 멀리 듀레이션을 길게 갖고 갔을 때 땡겨올 수 있는 할인율은 작아질 거다.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정말 커미션 바이콜을 할 수도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9월 10월 달에 채권이 아주 폭락을 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미래 성장성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높은 금리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워낙 그 채권이 어려워서 쉽게 좀 설명을 그렇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린 게 내년은 개선은 되지만 그로스는 둔화될 거다. 네. 그리고 뭐 금리에 대해서 뭐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정책 정상화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상화의 관점에서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시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고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올해 이번 달 인상한 이후로 내년 1분기 그리고 연준이 올리는 때와 그때, 시기를 맞춰서 또 한 번 그래서 뭐 네. 내년 연말 기준으로 1.5%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 단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경제에서는 결국 조달 코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년 3월 되면은 또 각종 유예 연장 그렇게 일관했던 지원 정책들이 종료가 됩니다. 네네. 종료가 되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까지 연체율이 역사적으로 낮고 네. 부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네. 이게 경기 침체를 겪은 우리나라나 세계 경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할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이런 어떤 볼레틸리티를 줄이는 이런 경제 구조 하에서 어떤 뭐 내년 경제를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큰 정부가 나와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는 조금 하긴 할 거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렇죠. 경쟁력 없는 애들이 3월달에 바로 부도나거나 이렇게 한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네, 그때부터 이제 종료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그때부터 이제 검토를 한다고 네.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당장 종료되는 즉시 이게 위험에 봉착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고 최대한 뭐 조절을 해 나가면서 네. 좀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장표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경제적인 얘기 다 좋은데 어떤 큰 그림의 관점에서 어떤 띠을 좀 갖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또 앞서서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공통적인 게 거버넌스의 강화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네. 거버넌스라 함은 정부를 의미하는 거버먼트랑은 좀 다르죠. 네. 정부가 거버먼트라면 거버넌스를 그 정부가 하는 행태, 뭐 운용, 뭐 이런 거를 좀 통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결국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정상화시키는 관점,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 관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다른 장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볼까요? 순서를 조금 천천히 잘못했던 것 찾으셔도 같습니다. 됩니다. 네. 이 장표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제가 한 4년 전에도 한번 비슷한 장표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문제 뭐
진보 정권이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보수 정권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푸틴. 그리고 저쪽 뭐 독일에서는 또 메르켈 뭐 보수 진영이고 또 아베라고 하는 옆 나라는 강력한 보수. 여기에 둘러싸였던 결국 세계 지형이라는 것 자체가 보수 정권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미국도 바뀌었죠. 독일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은 조금 뭐 그대로 연장이 된 측면은 있지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뭐 결국 뭐 3연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플랫폼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탠스 자체가 결국 양극화를 어떻게 좀 좁혀볼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최대한 어떻게 좀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예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다시 이제 앞으로 쭉 한번 넘어와 보셔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통화정책도 정상화할 거고요. 유례 없는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면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정책도 플랫폼 규제하는 것도 너무나 독과점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이고 최근에 또 어떤 연준 의장 선임과 관련해서 예년의 케이스라면 이미 결정이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존의 파월 의장과 또 다른 뭐 브레이너드 이사라고 하는 또 다른 후보 사이에서 여전히 저울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은행 규제와 관련된 이슈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공화당원입니다. 근데 뭐 브레이너드는 아시다시피 뭐 옐런 의장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뭐 민주당 출신 인사인데 결국 이 철학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어떤 은행권이라든지 어떤 금융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어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쭉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컨셉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규제도 필요할 거다라는 문제의식이 지금 어떤 연준 의장의 선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에 계속 볼을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계속 되겠죠. ESG 뭐 워낙에 화두니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은 특히.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외적인 거버넌스의 강화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음모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선진국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신흥국이 부담을 해야 되는가. 이게 결국 그리고 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이 주장하지 않고 유럽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결국 어떤 헤게모니 그리고 주도권 스탠다드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결국 저도 물 한 잔 하십시오. 네네네. 이건 뭐 시간이 벌써 하셔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 다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큰일 나네. 거의 뭐 얘기를 또 많이 드려가지고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얘기를 또 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도 결국 그런 어떤 대외적인 거버넌스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재정 정책은 하방을 지지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결국 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과정 그리고 공통적인 키워드는 결국 안정적인 사회로 만드는 그러니까 2020년부터 내년까지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연속선 상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례 없는 침체 정말 유례 없었던 지원 이제는 정상화의 과정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첫 페이지에서 이런 진자를 뭐 커버 페이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자를 한번 여기서 떨구면 처음에는 이런 진폭을 하면서 하지만 이게 2020년의 상황이었고요. 2021년의 상황이고요. 내년은 점점 더 줄어갈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좀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저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가 어떤 모습을 그려갈까. 이게 이제 내년 어떤 전체적인 띠임이라고 보시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내년 대선도 좀
주목해서 봐야겠다는 생각 내년 대선도 개인적으로는 있죠. 네. 들고요. 결국 뭐 뒤에서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또 건설이 네. 사실 뭐 제가 뭐 매크로 관점에서 보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뒤에서 뭐 쭉 목차에서도 있지만 설비 투자가 가고 건설 투자가 온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뒤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국경제 특히 그런데 설비 투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더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싶고 네. 오히려 건설에 대해서는 뭐 대선을 말씀하셨으니까 워낙에 부동산 공급 이슈가 공통적인 네. 공약이고 실제로 착공하는 건 더 뒤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슈가 되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을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정성적인 측면이 첫 번째 대선이라는 키워드로 건설을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정량적으로는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건설 투자나 기성이 들어가는 건 사전적으로 수주라는 걸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수주 데이터는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수주 받은 거에 대해서 올해부터 기성이 들어가고 투자가 됐었어야 됐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건설 현장은 거의 뭐 진행이 되지 못했죠. 네. 그나마 공공 쪽에서는 조금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민간 쪽에서는 여전히 억눌려 있던 거 내년은 집행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건설 이런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설비 투자 대신에 건설 투자라는 건 결국 내수의 한 축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라는 포인트, 건설 투자 이게 결국 내수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오히려 내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맞습니다. 희망적이다. 네, 요거 뭐 수출 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수출을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장표부터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경제라는 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네. 있고 GD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분기에 벌써 이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거의 정상화로 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과도한가? 딱 보이네요. 소비가 부족하죠. 설비는 늘었고 설비는 오버했습니다. 오버했고. 예. 네. 그리고 뭐 워낙에 이 전고점이라고 하는 것도 소비는 코로나 직전이지만 네. 이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를 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평탄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감안을 했을 때 어떤 민간 소비 중에서도 특히나 내구재 소비, 네. 비내구재가 아닌 서비스에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수출입니다. 수출 너무 좋죠. 네. 지금 뭐 2달 연속으로 역대 최고 네. 수준이 금액으로 찍혔는데 네.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약간의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좋습니다.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분해를 해보면 결국 물량보다는 단가 측면이 강하다. 지금 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단가가 어마어마하죠. 전체 금액에서 그러니까 수량이 결국은 경기입니다. 수요입니다. 수요. 네네. 실질적인 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출 물량이라고 하는 게 무게 단위로 측정했기 때문에 물건의 개수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물량이 증가하는 것과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출 금액의 증가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출 금액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2달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인플레이션 계속 뭐 일부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해왔었던 인플레이션 저는 뭐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수출 증가율 지금 뭐 더블 증가율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내년 하반기 마이너스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가율 측면에서 이건 당연히 기저효과가 반영됩니다. 증가율. 수출 전체가 절대량이 줄어드는 절대량은 아니고요. 네. 증가율 측면에서 하고 그럼 결국 이러한 어떤 그로스의 변화는 이제 지금까지는 수출 쪽으로 엄청 큰 기대와 실적과 퍼포먼스를 보여왔다면 이제는 조금 내수 쪽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도
그 경제 세 가지 요소에서 지금 환경, 스타일, 리스크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보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긴 한데 정리 차원에서 보기에는 좀 적절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 어떤 환경이 될까? 그러니까 주요하게 세 가지 팩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냥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그러면 어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작년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넘어서 유동성 모멘텀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부터죠. 3월 달부터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되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좋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박스권에 머물렀던 뭐 그런, 그래서 유동성 모멘텀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 근데 내년에는 이제 역유동성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할 거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대출을 조이고 실제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금리도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환경이 조금은 올해보다도 조금 다른 그림으로 갈 거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비가 아주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조업 사이드에서 설비 투자가 아니라 그저 리스타킹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지금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수요는 있었고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재고를 소진하면서 물건을 대왔었거든요. 그러면 제조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쌓아야만 하는 적정 재고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쌓는 과정을 리스타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결국 수요거든요. 이게 수요. 그래서 소비와 리스타킹이라고 하는 수요가 살아있다. 그래서 수요는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컨셉. 이게 이제 내년에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있고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가격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뭐 세 번째도 뭐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 근데 요건 세 번째는 요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데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는 있고 공급은 없는 이런 상황이 이게 병목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이 수요가 없어져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강한 수요면 내가 정말 이 핸드폰을 정말 사고 싶으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살 겁니다. 정말 뭐 애플 요번에 13 나왔을 때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 주고 내가 줄 서서까지 살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할 때 가격이 계속 뭐 130만 원 유지를 한다면 안 사고 만다. 라고 하는 수요가 빠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효과, 여기에 의한 병목 현상과 물류 대란, 그리고 재고가 정말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물건을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동차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은 신차가 늦게 나오니까 중고차를 사잖아요. 가격이 계속하고 계속 못 구한다. 그러면 나중에 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도 끝났고 뭐 겨울철에 뭐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가 빠지면 그걸 거시경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게 지속이 되면 수요가 빠지는, 소위 말하는 수요의 법칙에서 P가 높아지면 수요가 빠지는, 그래서 수요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내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리스키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에 대한 전제 조건이 요 공급망 이슈가 좀 내년 1분기에는 좀 해소가 되면 좋겠다. 돼야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해소가 돼야 가격 안정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뭐 보고 있어서 베이스로 쭉 말씀을 드린 건데, 요게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장기화가 된다. 이게 석탄이라든지 에너지 수급이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내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경제를 좀 어렵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추이를 좀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더 듣고 싶은데요. 혹시 그래도 준비해 오신 내용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게 이 경제적인 내용하고 이제 이 금융시장 전망 이렇게 두 가지 큰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갖고 왔는데 경제 얘기만 쭉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주식이랑 채권은 사실 1, 2부에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율만 간단하게. 좋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마이웨이를 했었던 그 환율인데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컨센서스랑 달라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괜찮은가요? 편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달러 강세를 저는 큰 틀에서 보는 이유가 장기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달러는 강하냐라는 부분. 결국 돈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덜 나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 과거 사이클이랑은 다르냐. 최근 들어서 첫 번째, 돈은 성장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건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서 산업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산업을 이끌어간다 라는 부분. 두 번째는 달러 강세 사이클이 이번 사이클이 시작된 게 201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1년도에 셰일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금수 조치가 풀리고 이제는 수출국이고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산유량은 소위 말하는 세계 최대라고 알려져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글로벌 넘버원 산유국인데 결국 예전에는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이 중동 지역을 어떤 원유를 수입해서 달러를 지급을 하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페트로 달러가 나가는 게 줄기 시작했고 이제는 안 나가도 된다. 라면 달러가 나가는 어떤 미국 국경 내에서 쇼치고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강세 사이클 위에 있다. 내년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뭐 정성적인 부분이 될 건데 트럼프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바마 때부터 이미 진행이 됐는데 과거에 신자유주의가 끝났죠. 끝나고 이제 보호주의로 전환이 될 때 또 구체적인 이제 어떤 정책들로 해외에서 놀고 있는 현금들 미국 국내로 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리고 급기야 뭐 다른 나라들한테도 미국 국내에 공장을 지어주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래서 뭐 TSMC나 삼성전자, 롯데케미칼도 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그게 직접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 내로 유입이 되는 어떤 달러 자금들. 단순히 우리 미국 주식 좋다고 서학개미 운동처럼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직접 투자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놀고 있는 자금들이 직접 유입이 되는 그런 보호주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이 있는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 페트로 달러가 나가는 게 안 나간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큰 틀에서 달러 강세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인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전망을 하고 또 시장 의견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근거를 활용을 하실까? 왜 다를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저는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익스체인지를 교환을 할 때 나타나는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이 환율의 결정 원리는 주가와 금리의 결정 원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뭐 여러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지만 이익이라는 절대 가치에 밸류에이션이라는 상대 가치가 더해지는 거고요.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에다가 스프레드라고 하는 상대 가치가 적용이 됩니다. 환율은 없어요, 그게.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미국이 통화정책 완화를 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 돈을 재정정책을 엄청나게 풀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 이런 근거로 지난 2년 동안 달러 약세를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조금 다른 포인트가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라는 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더라. 라는 부분. 그래서 요거를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의 상대적 공급이라고 하는 건 결국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이고 여기서 뭐 과거 사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현재를 이해하시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여기 2017년도에 왜 달러가 약세였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위의 그림입니다. 연준은 이미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연준의 자산 증가율은 거의 제로였죠. 근데 그때 2017년도에 유럽은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적인 관점에서 유동성의 공급은 유럽에서 더 긴축적이었었어요. 유럽 경기도 좋았고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긴축을 할 수 있었겠죠. 그 결과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나온 거였고요. 공급 측면에서.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왜 그랬느냐. 그때부터는 연준이 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산을 완전 축소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유럽은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줄여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공급 측면에서. 작년에는 좀 예외 케이스. 이것도 얼마든지 공급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이 22보다 폭발적으로 자산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결국 달러 약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준이 돈을 푼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얼마만큼 더 푸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상대적인. 그래서 작년에 달러 약세. 그러면 왜 지금 달러 강세냐?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요 간극 자체가 이제는 미국은 테이퍼링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더 긴축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의 공급 관점에서는 달러 강세를 좀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가능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결국 돈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라는 거는 경기거든요. 경기라는 얘기는 어디가 더 좋냐? 저는 뭐 계속 미국이 더 좋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달러도 역시나 주식이랑 채권이랑 또 같은 게 가격 변수입니다. 가격 변수. 가격이라는 거는 이 펀더멘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더 오버슈팅을 했다가 또 되돌림의 과정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연말까지 계속 달러 강세가 가다 보면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참 유의하게 보는 게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이 지표는 단순히 경기 지표가 잘 나왔냐 나빠졌냐가 아니고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데 그거를 넘어섰느냐 뭐 언더했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대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실적이 잘 나왔다가 아니라 얼마를 예상을 했는데 비트했다, 언더했다. 이게 결국 항상 기대. 그래서 그거를 매크로 차원에서 보면은 서프라이즈 인덱스로 저는 활용을 하는 거고 그걸 상대적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은 이 달러화의 어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대적인 변동이 달러를 결정을 하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나는 흐름은 미국이 좋게 보여질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한 번 또 순환의 과정이 있을 건데 기대치가 쭉 낮아지면 다시 낮아진 기대에 대비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통화 정책, 통화 유동성의 상대적인 공급 관점에서는 달러 강세, 연간 달러 강세를 보고 있지만 어떤 이런 뭐 순환 차원에서는 내년 상반기는 한번 뭐 달러 약세나 어떤 신흥국 관점에서의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컨센서스를 쭉 취합을 해봤어요. 이게 뭐 이렇게 좀 땡땡 표시를 또 불가피하게 했죠. 다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달러 약세.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도 좀 좋게 전망을 하고 싶은 바이어스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특히 전망하시는 전략하시는 분들은 달러 약세가 동반이 되어야만 외국인들이 환차 이익을 기대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을 더 좋게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가 분들의 전망에 좀 찬물을 끼얹는 어떤 달러 강세 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환율 전망까지 이렇게 함께 봤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고정 출연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설명을 나왔습니다. 잘 해주셔서 사실은 너무 다 듣고 싶었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만 쏙쏙 이제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환율하고 뭐 주식 금리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을 또 이렇게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또 질문을 다음에 드리다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준비되신 내용을 좀 후반부에 들어가서 다 못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3부 이 시간은요. SK증권 안영진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